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첫 등장을 했는데 8.6%로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어느 정도로 그 스노우볼이 커졌을지 감당하기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좀 저는 이제 국민의힘 네,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주요 대권 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 대결 조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 다른 조사처럼 이재명 전 대표가 앞서는 수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한덕수 대행이 36.3%를 기록을 해서 범여권 후보 중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김문수 전 장관이 33.1%를 기록을 했어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경제신문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미니 11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요. 대권 예비후보 가상 3자 대결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민주당 후보는 사실상 이재명으로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도 이준석으로 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두 사람의 예비후보를 상수로 두고 국민의힘 측 보수 측에 있는 후보지만 바꿔서 3자 대결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덕수 이제 총리가 36.3%, 김문수 장관이 33.1%, 홍준표 이제 전 대구시장이 27.2%, 한동훈 전 대표가 22.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이제 권한 대행이 1등이라 치면은요, 지금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22.3%로 상당히 1등과 4등 격차가 큰 것으로 좀 그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형 여론조사 결과는 아닌데 기관 결과는 아닌데 그 추세 자체는 저희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선두권을 차지를 했는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질문에 한덕수 대행의 이름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났다. 예. 뭐 구관이 명관이다. 예.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대선 전의 의외성을 보여주는 또 역동적인 모습을 또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참 준비가 안 됐었구나 이런 생각이 참 안타깝게 들기도 하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기를 사실 많은 분들이 바라면서 플랜 B로서 이런 대선전을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또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많은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 또 여전히 또 국민의힘을 비롯한 자유우파의 어떤 핵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의문이 기존에 있던 후보로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 압도적인 어떤 선발 투수로서 상대방의 선발 투수와 다투어서 필승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그 자유우파의 국민들의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사실상 트럼프와 맞짱 뜨면서 트럼프 당신 출마해? 라고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아가 그 통화 하나로 사실상 일본과 대한민국이 같은 정도의 협상력을 이끌어냈던 그런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안정적 협상력 그리고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누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무역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짊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대 정신 생각해 봤을 때에 본인은 대선에 디귿도 꺼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많이 꺼내고 벌써 한덕수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상당 부분 부각되면서 사실 지난 주말 동안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불출마 선언 또 그렇죠. 그 반면에 윤상현 의원의 출마 선언을 비롯해서 굉장히 큰 주말 동안에 출렁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특이한 점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재명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요. 상대 후보가 누가 나와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47%에서 거의 그대로예요. 47%에서 그대로인데 0.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누가 나오에 따라서. 근데 이준석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 이준석 예비 후보도 누가 나오에 따라서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보통 5% 정도 여기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5, 6%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국민의힘 측 그러니까 보수 측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요. 이재명 대표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가장 표차가 적었던 한덕수 권한 대행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지지율 차이가 큰 한동훈 이제 전 대표라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차이가 14%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상당한 무당층과 중도층이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왔을 경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당히 흡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파 측,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선호하지 않는 후보가 나왔을 경우는 아까 22.3%였지 않습니까? 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예 외면해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번 여론조사에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앞서서 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갤럽 결과였는데요. 예, 주관식으로 물은 선호도 조사에서 한덕수 대행이 2%를 기록을 하면서 첫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등장한 첫 여론조사 결과 같은데 8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에 거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게 8일 늦은 밤이고 또 대권과 관련해서 9일부터 본격적으로 보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은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수치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쑥 올라갈 것 같다. 예. 뭐 거의 로켓 발사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배경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 버전 민주당 대선 필승 전략 벤치마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뭐 다들 잘 아시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호남이 핵심이 돼가지고 PK 지역에 있는 경상도 후보를 영입한 다음에 이 PK 호남 연합 정부 이 부분으로 해서 두 번의 승리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노무현 민주당, 예. 문재인 민주당 이 전략을 국민의힘 자유보수 우파들이 역으로 한번 벤치마킹 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예. 이 대선 후보 필승론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했고 나중에 제가 태어날 무렵이었는데요. 제 나이를 맡겨서 그렇습니다만 72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그 예. 이후에 거의 5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행정을 총책임지고 특히 거기에서 외교, 통상, 안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넘버원 자타공인 실세 중에 실세, 실력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유우파 측 후보가 기존에 뭐 어떻게 보면 대선에 나왔습니다만 사실 한번 실패를 했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중도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의문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결국 그 최근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그 TK, PK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관식으로 했을 때도 예. 아무 디귿도 꺼내지 대선에 디귿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2% 적은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3%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대선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향후 특히 이번 주부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선 그 국민의힘 그 실질적인 경선 열차가 출발하는데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단순히 어떤 TK, PK 플러스 호남을 넘어서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예. 한덕수 국무총리의 성씨가 한씨인데 어디 한씨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청주 한씨입니다. 청주 한씨. 예. 뭐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한명회의 후손.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한명회. 직계 후손입니다. 그만큼 그만큼 TK, PK, 호남 플러스 충청도까지 지역적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의 마음을 심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인데 핵심은 과연 결단할 것인가? 과연 나오느냐? 예. 이 부분이 부분인데 이번 주에까지도 아마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계속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 적어도 이번 주엔 그렇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일단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번에 TK하고 호남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율이 5%가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그러니까 첫 조사부터 5%가 나왔다. 그러니까 두 군데 모두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그런 곳으로 볼 수가 있는데 두 곳 모두에서 지금 5%가 나왔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이번 주에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 경선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럼요. 이제 경선에 네네.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네네. 상황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렇죠. 사실상 오늘하고 내일 이제 양일간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접수하는데요. 예. 서류 준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기타금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 내일은 예.
이제 아마 이제 후보 등록은 불가능하다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트럼프 이제 미국 대통령이 네. 한덕수 권한대행과 30분 동안 통화하면서 굉장히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8분 정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예의상 하는 이제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탄핵됐기 때문에 대행 체제로 있는 사람의 예의상 통화한 거라 그러면요. 그게 불과 한 5분 정도 통화하면 끝납니다.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30분 동안 통화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국가 원수로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다. 미국에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제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한덕수 대행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 주자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첫 번째 행보를 보였던 것 자체가 뭔가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신호를 보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계속 어떤 신호일까요? 글쎄요, 내 마음은 뭔가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한테 좀 관심 가져달라 이런 신호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저기가 당 대변인이 되셨고 이제 말씀을 이게 통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양국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게 흘러나오게 돼버리면은 외교적인 결례가 되니까 자세한 내용이 보도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대선 관련된 이제 언급이 있었다 이러는데 사실 관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관계에서는 대선 관련된 대화가 그 28분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 건 아니냐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막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런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민주당 말씀을 드리냐면은 민주당이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격분을 하면서도 공격에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탄핵해 11일까지 탄핵해 재탄핵을 거론을 했는데 12일에는 공격을 하면서도 재탄핵 얘기는 쏙 뺐어요. 그러니까 이 파괴력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거 아니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너 탄핵하지만 막상 탄핵하려고 왔더니만 이거 잘못하다가 제2의 윤석열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요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실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로 나아가 대선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것은 이른바 보수의 엄마 추미애였다.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여기에서 지금 박찬대가 잘하면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권 후보로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어떻게 보면 보수의 산파될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평소 때 지금까지 보여온 그 어떤 흥분자라는 박찬대 코딱지 대사 코딱찬대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탄핵 열차 출발시킬 법도 한데 아마 주위에 좀 책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1차 벌써 한번 탄핵을 통했다가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 번 이렇게 탄핵을 하면 정말 마치 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그 검찰총장 이 윤석열을 사실상 직무 배제하고 그 가운데서 법정 투쟁을 통해서 이 정치적으로 몸집을 키웠던 그런 전철이 다시 이 반복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자 몸살이든 어떻게든 지금 그 이재명 같은 그 후보 같은 경우에 옆에 우리 경상도 말로 튀김지 안 묻히려고 하잖아요. 옷에 뭐 좀 이게 얼룩지지 않도록 하려고 실제로 보통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드라마틱한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데 그거 혹시 직접 출마하고 옆에서 그 기자들이 물으면은 거기서 혹시 대장동 얘기 나오고 또 뭐 옛날에 형수 뭐 그 시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흠집 묻을까봐 이제 자기 첫 출마 선언을 영상으로 10분 하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든 조용조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현재로서의 어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 경선 열차는 그냥 가는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본인도 굉장히 그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러겠죠.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그 쌓아온 어떤 커리어 더불어서 이번 총리로서의 어떤 해오는 과정에서의 민주당의 행태 사실은 행태가 아닌 행패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결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오히려 그 결단할 에너지를 민주당이 집결시켜 주느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그 민주당이 탄핵 격분을 하면서도 공격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금 있다가 이제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지금 지명을 했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임명까지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은 예. 민주당이 탄핵 열차를 출발시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결단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나를 추동했다라는 그런 드라마틱한 서사를 만들면서 대권 후보로 결심할 가능성 저는 예측해 봅니다. 저는요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면요, 네. 이제 민주당에서 재탄핵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재탄 땡, 재탄핵 시켜주면 나는 땡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갤럽에서 처음으로 여론조사 했는데 2%가 나왔단 말이에요. 재탄핵 시키면요, 지금 국민의 눈과 관심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지금 몰릴 예정인데. 그걸 12% 아니면 20%로 순식간에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탄핵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덕수 예. 국무총 입장에서는 재탄땡 이런 입장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발 좀 탄핵해줘 이런 거 하지. 그렇죠. 사실 이 한덕수 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된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민주당 쪽에서 격분을 좀 했습니다. 특히 대선 출마 관련 질문이 있었다는 그 내용이 보도되니까 아주 격앙을 했다, 뭐 총리실에서 흘렸다 이런 식으로 격앙을 했는데 이게 근데 저희가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 게 총리실이 마치 흘린 것처럼 떠본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선 출마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는 첫 보도는 중앙일보의 외교안보 담당 기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억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억울하죠. 우리가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곳에서 좀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도가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곳은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외교안보 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미국 쪽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총리실에서 오보 대응은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 대선 관련 질문에는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혜로운 답변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트럼프가 물었잖아요. 너 출마? 했더니만 안 출마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그냥 2달 뒤에는 바뀔 거. 야 다시 너한테 통화 안 해.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대권 후보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당 부분 암시함으로써 앞으로도 트럼프의 관심을 계속 끌어오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것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 야심의 발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통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한 수였다.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누구는 한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다만 그렇게 약간 중의적인 어떤 한 수를 던짐으로써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국 무역과 외교에 대한 협상력을 실제로 올려가지고 옥동자를 사실상 낳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더불어서 여전히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암시함으로써 그것 대통령의 득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트럼프와의 대화 하나로 사실 급부상시켰던 이 정치력이 상당 부분 저는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외교안보와 관련된 그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나타낸 것뿐만 아니고 본인의 그런 그 정치적 포석 하나만으로도 이 아무 대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그냥 NCND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정도로 해서 이 정도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재명 같이 약간 쌈만 나는 후보와도 충분히 싸워가지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 자유우파뿐만 아니고 중도층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이분의 어떤 정치력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 공무원의 어떤 그런 정치력을 뛰어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 28분 통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은 이제 외교 정상간의 어떤 그 대화를 하면은 통역이 있습니다. 그럼 28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절반 14분밖에 통화를 못했다는 건데 이번에는 직접 영어로 했고 그 영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beautiful English라고 굉장히 칭찬했는데 사실상 28분에 꽉 찬 정상회담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어떤 이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효과가 상당히 컸고 그러한 후폭풍이 이번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열차에도 지금 밀어붙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입니다. 저는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재명 이제 예비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은 공식적으로 국무부에 있는 방송이죠. VOA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재명 대표의 우려를 많이 나타냈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미국에 대해서 6.25 때 참전해서 우리나라가 소련이라든가 중국, 북한에 점령당해서 막아준 어떤 이제 우리 굉장히 큰 한국 전쟁 승리를 이제 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반시장주의 발언을 합니다. 재벌가 대기업 해체에 정치 세명을 걸겠다라고 이제 반시장주의적 얘기를 했었고요. 또 미국보다는 중국 중심의 외교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뭐 무조건 중국에 쉐시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탄핵 소추안 발의하면서 1차 때는요. 미국보다 중국을 미국을 더 우선시하고 중국을 약간 소외시키는 이런 게 이제 문제겠다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사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런 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 호응을 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거 취재 만약에 되시면은 네. 저희 이준우 특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겠고요. 네. 저희가 댓글을 좀 보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또 각각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또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의 뭐랄까요,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경선이 계속 쭉 진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 뭐 어떤 후보로 결정이 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모아지는데 그래도 또 조금이라도 또 저는 정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공통점이 있으면요 또 함께 갈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약간 뭐 너무 이렇게 심하게 감정을 서로 간에 이제 붙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기사 하나만 짧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와 가계부채 비율이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보도와 관련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11일에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해 말에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총부채와 가계부채 비율이 각각 244.5%, 90.1%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총부채라는 게 정부와 기업, 가계 부채를 모두 합한 이런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결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뭐 1,000조가 넘게 국가 부채가 생겼는데 이게 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꼴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 재정이 좀 건전화가 됐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 하죠. 어떻게 보면 그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는다라고 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알토란처럼 모아두면서 국가 재정을 그 긍정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문재인 5년 동안 빚 천조국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 큰 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재정 건전화 전략을 하면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수지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그 결과가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온 다음에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조건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빚내 가지고 지금 25만 원씩 마구 그냥 헬리콥터로 헬기로 돈을 그냥 싸질른다라고 하죠. 예, 그렇게 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전한길 그 강사님이 국회 앞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 젊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로 나가면은 1억 5천만 원씩 빚지고 나갑니다 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핵심이 결국 그 원인이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지나친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기조를 만약에 또다시 간다고 하면은 1억 5천이 아니고 15억이 지금 빚지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막아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이번 대선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사람이 과연 이재명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젠더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 자체의 띵크탱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오늘 있었던 어떤 최상목 그 부총리의 설명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레거시 자체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정부가 그러니까 좋은 효과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잘해야 되는데 네네.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평가도 좀 있었고 그런 평가도 예. 있고 또 민주당에서 워낙 이제 예. 허위 가짜 이제 뉴스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뻥튀기하고 이제 국민의 힘이라든가 정부가 잘못한 것은 아주 그 강조를 하고 잘하는 것은 이제 숨기고 말을 안 하고 이제 이런 식인데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GNI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죠. 그렇죠.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겁니다. 극일했죠. 극일을 한 거죠. 네. 우리가 뭐 여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일본과의 대결에서는 지면 안 된다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극일을 처음으로 했던 정부가 윤석열 정부였었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우리나라 건국 이래 대미 수출 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대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가장 미국에 많이 했을 때가 바로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건국 이래 총 통틀어 가지고요. 그때 당시 너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니까 야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무역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고민할 정도였어요. 그게 작년과 재작년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미 수출 실적이 너무 좋았었다. 또 하나 우리 물가 상승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OECD 국가 평균이 4.4%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1.6%예요. 그러니까 절반도 되지 않는 굉장히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하고 있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는 거. 근데 이런 건 민주당이 얘기를 안 해요. 안 좋은 거만 뻥튀기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하고 내일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입니다. 네. 마감인데 일단 이거에는 등록을 안 한다는 게 중론이고 5월 4일까지만 사퇴하면 되니까 그 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단일화를 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단일화를 해도 뭐 국힘이 받아줘야 뭐 되는 건데 국힘 내에서도 좀 반응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유럽에 있는 심규진 교수 얼마 전에 이제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썼다가 요즘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욕도 먹었는데 최근에는 K드라마 윤석열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진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그래서 정권 연장을 바라는 그런 취지에 썼던 전략서인데 우리 신기준 교수가 사실 페이스북에 이 글을 썼더랬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런 대선 열차는 출발을 한 다음에 이 대선의 종착역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대선 출마 전에 그 우리 누구죠? 그 후보 단일화 했던 그 정도 옛날에 그 현대중공업 정몽준 예,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했던 그런 것이나 아니면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던 그런 어떤 모델을 이번에도 좀 차용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 현실화 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경선 과정에서 룰을 봤을 때 현재 누가 특별히 단정적으로 누가 된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죠. 다만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좀 앞서가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나옴으로써 그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 흥묘백묘론 하듯이 누구든 어쨌든 이재명을 잡아서 정권을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가져올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실 국민들한테는 더 중요하죠. 물론 당원들 또 개별적인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이렇게 해서 되냐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놓고 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차출해서 가지고 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그 선거다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후보가 누구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저도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 마음을 두고 있는 후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본선에 나가서 이재명을 꺾고 정말 윤석열
제2의 윤석열과 같이 정말 0.72%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이런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점에서는 전 기본적인 어떤 그런 판에 대해서는 성공하는데 얘기를 하는데요. 민주당이나 일부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음모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마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음모를 사실은 플랜 B를 가지고 내가 복귀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지만 플랜 B로서 이런 식의 기존의 어떤 후보들을 배제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렇게 물미로 올리고 하는 그런 보관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측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탄핵하고 지금 형사 절차를 하기에도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탄핵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이거 절차상 문제가 있다까지 했는 그런 부분을 대권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친한 친윤을 갈라치기 하는 어떤 음모론은 적어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뭐 한덕수 대행 오늘 특집은 아닙니다만 여론조사 결과가 방금 좀 뜬 게 있었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48.8%로 1위. 전주에 비해서는 지난 조사에 비해서는 0.7%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첫 등장을 했는데 8.6%로 등장을 했습니다. 상당한 퍼센트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6.3%였었는데 10.9%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야권 후보 총합이 55.1%, 여권 후보 총합이 38.6%였는데 여권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조사에 비해서 2%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게 정례 여론조사 같아요. 리얼미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금 민주당에서 후보가 사실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결집한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선을 하고 있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8.6%로 첫 등장했다는 것은 이게 마의 5%라는 깔딱고기가 있는데 그걸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등장에서 8.6%. 그렇죠. 대선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은요 5% 넘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5%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 순항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첫 등장부터 5%를 훨씬 뛰어넘는 8.6%가 나왔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상당 무당층과 중도층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김문수 장관이 조금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떨어졌습니다. 한 6%, 5%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론가 지금 향하고 있다. 이게 지금 과연 한덕수한테 갔는지 그리고 다른 후보들 보면요. 한동훈 대표라든가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이제 표를 가져가면서 한덕수한테 옮겼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이제 지지율 이동이 있었던 거는 김문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좀 이동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무당층과 중도층이 한덕수를 흡수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여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8.6%를 얻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얼미터 자체가 딱히 여권 성향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보면은 그 성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8.6%로 지금 등장을 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일단 등장을 했다. 좀 저희가 짧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21.6%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의 27%를 바짝 뒤쫓고 있다. 무당층에서는 11.2%로 김문수 전 장관이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앞섰다.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였네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확장성이 있는 후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씨앗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미 뿌려졌죠. TK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도 2%의 어떤 지지율이 5% 지지율이 나왔던 것이 이게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당층 같은 경우에 11.2%로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은 결국 집토끼를 넘어서 산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중도층까지도 봤을 때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최근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 역량을 보면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지금에서 개인적인 역량도 되게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어떻게 보면 그 대선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그 누구로 보느냐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훨씬 좋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국민의힘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 예비 후보로 떠오르려고 하면은 막 그냥 공격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는 사실상 상수로서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의힘 내지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면 우리가 내가 한번 국민의힘이긴 하지만 탄핵당한 정부긴 하지만 한번 표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가 지금 나타나 버린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확장성 이번 주는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21.6% 무당층에는 11.2%지만 예. 스노우볼 이펙트 어떤 아까 5%가 굉장히 중요하고 깔딱고기가 한 8%라고 했듯이 이 우리가 눈을 뭉칠 때에 처음에 뭉쳐지는 속에 되는 핵이 되는 그런 지지층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는 점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님의 어떤 그 지지율을 상당 부분 다른 후보님이 아닌 잠재적 후보로서의 어떤 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는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과연 이번 다음 주 이 시간에 어느 정도로 그 스노우볼이 커졌을지 감당하기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 흑일이 저는 이제 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이니까 이제 저도 또 국민의힘 대변인 입장에서 또 그러니까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도